자, 한 주간도 잘 지냈습니까? 대답이 없네. 그지? 마스크 써서. 자, 지난시간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고전문학을 좀 보고 있잖아요. 그죠? 고전문학에서도 특히 시험에 잘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시가문학에 대한 어떤 흐름이었을 텐데, 시가문학과 관련돼서는 대체적으로 그 흐름을 좀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죠. 첫 번째 시작. 시가문학의 흐름을 대시오. 첫 번째. 고대가요로부터 시작해서 향가, 고려, 소교, 시조, 고려, 소교 다음 경기체가, 그다음 시조, 가사, 이런 순서 이야기한 적이 있죠. 생각나요? 그런 것들도 좀 흐름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고대가요에 대한 설명을 했고, 고대가요 가운데는 특히 그 시험에 잘 나왔던 작품이었죠. 구지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구지가에서 거북이 머리는 뭘 의미했죠? 우두머리랄지 또는 왕, 김수루 왕을 가리킨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 전하고 있는 대체로 고대가요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는 개인 서정가요가 있고 집단 서사가요가 있는데, 그중 구지가는 집단 서사가요와 관련된 것으로서 주로 이제 신화적인 그런 성격이 짙은, 그래서 오늘날 전하고 있는 고대가요 가운데 유일하게 신화적 성격이 짙은 노래가 바로 구지가다. 왜 그래요? 뭐 관련되어 있어요? 나치? 가락국 건국 신화와 관련됐다는 점 생각나죠? 또는 김수로왕 탄생 설화와 관련됐다는 점, 그런 점이 같이 연결돼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내용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지난번에 향가까지 쭉 설명했었죠. 향가까지 설명했고요. 이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는 사실 향가에서 그 다음에가 이제 고려 소교 아니겠어요? 향가에서 고려 소로 넘어가는데, 향가에서 고려 소로 넘어갈 때 어느 시점에서 딱 오늘까지는 향가고 내일부터는 고려 소교야 이렇게 되겠어? 아니면 뭔가 중간에 과도 형태가 있겠어? 과도 형태가 있겠지. 바로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교재 179페이지에 제시되어 있는 향각의 여요라는 거예요. 알겠죠? 향각의 여요라는 말은 향가의 형식을 닮은 고려 소교, 그러니까 향가를 닮은 고려 소교를 우리는 향각의 여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 교재에 제시되어 있는 그 정과정이라는 작품 상당히 힘이 잘 나왔던, 물론 이제 우리가 향각의 여유로서는 어떤 작품이냐면 소위 도의장가라는 작품이 있고, 그 다음에 정과 정의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도의장가와 정과정이 있는데, 도의장가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당시 그 임금이죠. 임금. 오늘날 그 전하고 있는 고전문학 작품 가운데 임금이 직접 지은 작품이 몇 개 안 되는데, 그 중 하나가 이 도의장가는 누가 지었다고요? 임금이 지었어요. 고구려가 아니라 고려 14대 임금, 예종이 아닌가 좀 생각되는데, 그 예종이 도의장가를 지었다. 여러분, 그 고려의 태조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굴까요? 고려 건국과 관련되어 있죠. 왕건 기억나요? 그래서 이제 그 견훤의 그 소위 백제와 관련돼서 견훤과 싸울 때에 이 왕건이 완전히 포위를 당해서 왕건 군대가 완전 전멸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그때 김낙과 신순겸이라고 하는 소위 왕건의 오른팔 왼팔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수들이 왕건의 행사를 합니다. 왕건의 발을 타고 왕건의 갑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철저하게 포위를 했었는데, 동쪽에서도 왕건이 나타나고 서쪽에서도 왕건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 포위망이 흐트러졌죠. 그 틈을 타서 왕건이 졸병복장으로 그 포위망을 뚫고 도망가게 됩니다. 탈출하죠. 사실 도망갔다는 것보다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왕건이 무사히 탈출할 때까지 김낙과 신순겸이라고 하는 두 장군은 전쟁터에서 용감히 싸우다가 거기에서 죽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목을 베어왔다. 이게 견훤의 목, 이게 왕건의 목이요라고 해서 이제 견훤의 앞에 그 목을 가져왔는데, 견훤이 알거든. 서로 그래도 나름대로 형님 동생 했던 사이였기 때문에 얼굴을 알고 있는 처지라 딱 보니까 왕건의 얼굴이 아니야, 머리가 아니야.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의 휘하의 장수들의 머리다. 결국 이제 실패했죠. 사실 견훤에 있어서는 왕건을 바로 사로잡아야 되겠다는 것을 실패했고, 그러나 이 두 장군은 어떻게 돼요? 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건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왕,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주인으로 섬겼던 왕을
살리기 위해서 제 자신의 목숨을 건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두 장군의 시신을 보내줍니다. 왕건에게. 그러자 그 왕건은 두 장군을 신으로 받들죠. 신으로. 토속 신으로 받들어서 여러분 그 고려의 가장 대표적인 아마 한국사 시간에 배웠을 텐데 고려의 가장 대표적인 행사하면 뭐가 생각나? 연등회, 팔관회 생각나요? 팔관회, 국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대표적인 팔관회 때에 해마다 두 장군에 대한 추모 행사를 하게 됩니다. 추모 행사를 하면서 이제 그에 관련된 어떤 그 뭐랄까 오늘날로 말하면 연극이겠죠. 그런 것을 상연하게 되죠. 아마 고려 14대 임금 외종 때도 팔관회 때 이 두 장군에 대한 추모 행사를 했던 모양이야. 그때 그 추모 행사 때 두 장군에 대한 충성심을 예종이 다시 한번 알고 그것을 예찬하기 위해서 쓴 작품이 바로 도의장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의장가는 몇 고체의 형식을 빌었냐면 도의장가는 8고체의 형식을 빌었다. 8고체. 8고체 형식을 빌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몇 고체 형식? 8고체. 여러분들 갖고 있는 교재로서는 뭐 뒤쪽에 다 있어. 360쪽인가? 360쪽이나 360쪽, 70쪽이 오면 그 나와 있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고체 형식을 빌었다. 몇 고체 형식을 빌었다? 나치? 8고체 형식을 빌었으면 이것은 향찰로 기록돼요. 향찰로. 그러죠? 그리고 내용상에 보면 추모 찬양. 추모 찬양의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도의장가다. 실제적으로 도의장가는 그러나 시험에 많이 나오지 않았고 가장 잘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잘 나온다? 정과 정이 나온다. 이 정과 정은 대체적으로 이제 정서라는 사람이 지어서 정서. 이 정서의 호가 정과정이야. 그래서 이 정과정이라는 제목을 붙여놨지만 정과정은 어떤 뜻을 갖고 있지 않은 그냥 정서. 이 작품을 쓴 작가의 호다 이렇게 생각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과정. 누구의 작품이라고 했었지? 정서의 작품. 그래서 몇 고체 형식을 빌느냐? 이거는 10고체 형식을 빌었어. 10고체. 자, 그리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면 이거는 주로 당시 입으로 전달되다가 굽이 되다가 한글로 정착했습니다. 굽이 되다가 한글로 정착하게 됐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과정은 그러니까 입말로 젖어서 입말로 불려지다가 대체적으로 조선시대에 한글 창제 후 한글로 기록되어 전한다. 따라서 정착 과정이 다음에 배우게 될 뭐와 비슷하냐면 고려 소교와 상당히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려 소교와. 이렇게 정과정은 정서의 작품이다. 몇 고체 형식을 빌었다? 10고체 형식을 빌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로써 여러분 보자. 교재로 딱 이렇게 대비되게 되어 있는데 178페이지 안민가 봐봐. 178페이지 안민가 봤습니까? 자, 178페이지 안민가 보니까 몇 줄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봐. 몇 줄로. 전체적으로 몇 줄로 되어 있어요? 주석 따르는 거 빼놓고 10줄로 되어 있죠. 10줄로 되어 있죠. 이런 것을 19체라고 그래요. 몇 구체? 19체. 그리고 이제 우리 향가에 있어서 보면 몇 구의 감탄사가 나옵니까? 19체 향가에서는 몇 구의 감탄사 나와요? 9번째 구의 감탄사 나오죠? 감탄 나오죠? 자, 그러나 향각이 여요와 관련돼서 정과정 봐봐. 정과정은 전체 몇 줄인가 한번 세워봐. 정과정은 총 몇 줄인가요? 11줄이지. 그러니까 온전히 19 형태를 취하고는 있지 않지. 그러나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정과정은 꼭 19체로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19체 형식을 빌었다. 19체 형식을 좀 따왔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특히 그 정과정 보더라도 아소니마 나왔나요? 아소니마 있죠? 일종의 감탄사로 해. 아소니마 그러지 마세, 그러지 마세요 보더라도 있는데 그 아소가 나오죠? 그게 감탄사거든.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19체 향가에서 감탄사는 어디 나온다? 9그 첫머리에 나오는 거지. 근데 여기는 어디 나왔어? 그 마지막 구에 나왔잖아. 그런 점에서 보면 똑같지는 않아. 그러나 감탄사가 있다는 점에서도 역시 뭐다? 소위 낙구라고 하거든. 19체 향가에서 마지막 9구, 19 있죠? 그 부분을 낙구라고 그래, 낙구. 그래서 낙구 부분에 뭐가 있다는 점에서 감탄사가 있다는 점에서는 정과정도 그 흡사한 점을 갖고 있지. 그래서 이 정과정을 향각의 여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정리됐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기억하고 있으면 좋아.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고전문학에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또 뭐가 있다고 했어요? 보통 남자가 지은 작품에서 님이 나오는 경우 있죠.
남자가 지은 작품의 님은 대체적으로 임금을 의미합니다. 뭘 의미한다? 임금. 그리고 여자가 지은 작품에 있어서 님은 이성적임을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 작품은 남자가 지은 작품이야. 정서라는 사람이 지었어요. 이 정서라는 사람은 고려 인종부터 의종까지 때 사람이었어요. 인종과 의종. 고려 인종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면 서로 동서지간이야. 아내가 자매야. 왕이 자기의 그 형님 되는 사람이야. 서로 동서지간이니까. 그리고 자매끼리 서로 아내끼리가 자매야. 그리고 얼마나 총애를 받았겠어. 그냥 그래요. 동서지간이니까. 그런 점에서 상당히 총애를 받았던 그런 사이였죠. 그러니까 한 집안의 사위로서 똑같잖아. 동서지간이지만 동서지간으로서 사위죠. 한 집안의 사위잖아. 둘 다 똑같은. 그래서 아내들이 자매야. 상당히 많은 총애를 받았죠. 자, 그런데 이제 고려 인종에서 의종, 인종의 아들 의종으로 이제 그 왕권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자 영모를 꾀했다는 죄를 갖다가 빌어서 그 대체적으로 처조카였던 그 왕 의조로부터 유배를 가게 됩니다. 유배를. 그래서 부산 동네로 유배를 가게 되죠. 자, 아마 그 의종도 알았을 거예요. 적어도 이 정서라는 사람은 죄가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영모를 꾀했다는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왕권이 바뀌다 보니까 그래요. 그런 점에서 아마 그 세력들을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아마 몰아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약속을 합니다. 당신의 결벽이 드러난다면 내가 다시 불러주겠소. 그러니 잠시 가 있으시오 라고 하고 그 부산 동네로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잠시 가 있으라고 해서 알겠다고 왔는데 세월이 흘러들어도 다시 불러주지 않는 거야. 임금님이 부르지 않는 거야. 소명이 없는 거야. 부르는 명령을 소명이라고 하는데 그 소명이 없는 거야.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결백성과 임금님에 대한 사랑을 노래한 것이 뭐라고 알려져 있다? 정과 정으로 알려져 있어. 이 정과 정은 그래서 불순한 내용이 아니야. 나는 결백합니다. 내가 언제 한번 내가 임금님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나의 마음은 항상 임금을 향한 마음이에요. 충의 마음입니다. 그 사실을 알아주세요. 혹시 다른 사람이 나를 갖다가 모함하고 나에게 험담하고 내가 무슨 영모를 꾀했다라고 많은 소리를 갖다 하더라도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저는 결백합니다. 그러니 임금이시여, 만약에 나를 믿는다면 나를 다시 불러주세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정과정이에요. 그래서 정과정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노래를 그래서 여기도 있다시피 나서나나갔다 충신연군지사 뭐라고 다 같이 충성스러운 신하가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했다 이렇게 해서 충신연군지사다 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충신연주지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충성스러운 신하가 임금을 갖다가 그리워하는 노래를 담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런 점에서 불순한 내용이다 불순한 내용이 아니다. 불순한 내용이 아니겠지. 그래서 이 노래가 궁중음악으로도 불려졌고요. 그래서 그 악곡명이 전합니다. 악곡명. 정과정의 악곡명 그 교재도 있다시피 이것을 삼진작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한다? 삼진작. 악곡명이 전한다. 삼진작이라고 교재에 표시되어 있죠. 삼진작으로 전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용을 한번 분석해 볼까요? 이런 내용이라는 걸 생각을 갖고 작품으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내님을 그리자. 이때 내가 누구라고요? 시적 화자겠죠. 시적 화자 또는 작가 자신, 정서가 되겠죠. 님은 누굴까? 임금이 되겠죠. 내 님을 그리자와 울고 지냈어요. 얼마나 또 슬프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임금을 생각하면서 울고 지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산 접동사란 이 스타일이다. 나의 슬픔을, 나의 답답함을, 나의 외로움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외부로 나의 감정을 이입했어. 그게 바로 뭐예요? 산 접동사죠. 그 접동사.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감정이입이라고 하지. 뭐라고 얘기한다? 감정이입. 그래서 감정이입의 대상이 바로 여기에 접동사가 된다. 보통 우리 접동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 즐거울 때, 기쁠 때, 행복할 때 나오는 새가 아니야. 보통 한과 관련되어 있어요. 접동사. 주로 한과 관련될 때 이 한. 내 마음에 있어서의 멈춤이 있는 거죠. 한이 맺혀 있다. 라고 하죠. 한이 맺혀 있다. 그래서 이 한과 관련돼서 나올 때 등장하는 새들이 있어. 뭐 접동새랄지, 그 다음에 뭐 소쩍새랄지, 들어봤죠? 소쩍새랄지, 또는 불력이랄지, 덜하고지 못했다, 불력이, 또는 뭐 총나라에 얽힌 새기 때문에 촉조라고 한다, 촉조. 망제, 혼이라고 한다든지.
뭐 두견세라고 한다든지. 자, 이런 새들이 나오면 대체적으로 뭐와 관련됐다? 어떤 기쁨에 관련된 내용은 안 나와. 알겠죠? 주로 뭐에 관련된 내용에? 한과 관련된 부분에 나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동새, 뭐 촉조, 소촉새, 낭재혼, 불력이 뭐가 있다 같이? 두견새. 이해되나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한과 관련된 부분에 쓰인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됐죠? 다 같이 시작. 접동새, 촉조, 속적새, 망재혼, 불력이, 두견새. 이 두견새라는 것은 이 두견새와 관련된 꽃이 두견화거든. 두견화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진달래꽃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런 진달래꽃이 바로 이와 같은 두견화라고 하거든. 그래서 두견새, 두견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옛날에 총나라 때 어린 왕자가 있었어요. 어린 왕자가 있었는데 임금, 부왕이죠? 부왕이 그만 일찍 돌아가시게 되자 어린 나이에 왕으로 등극하게 됐죠. 그래서 이 고명 대신 그 신하들에게 자기의 어린 아들을 잘 부탁한다고 죽었는데,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결국 이런 신하들은 어린 왕을 내몰고 자기들이 차지하게 되죠. 그럴 때 그 어린 왕은 궁궐에서 쫓겨날 때 얼마나 원통했을까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죠. 그리고 그는 마음을 다짐했죠.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그리고 너희들을 내가 응징하리라. 이렇게 하고 나갔지만 궁궐을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결국 병을 얻게 됐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어요. 자, 그 원혼이 새가 되어서 저렇게 날아다니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를 갖다 뭐라고 하냐면 촉조라고 하기도 하고, 총나라에 대해서 촉조 또는 망재혼이라고 하기도 하고 불려귀라고 하기도 하는 거예요. 돌아오지 못한 새가 됐다. 자, 그러므로 전부 다 이것들은 다 뭐와 관련되어 있어? 한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접동도 마찬가지고 소적새도 마찬가지고. 이해됐죠? 그래서 이런 시에도 마치 접동새가 나오는 거죠. 접동새는 난 이스타요다. 이때 이스타요다. 어디서 처음 들어본 거 같죠? 비슷하다는 뜻. 알겠죠? 우리가 고전문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키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고어.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 시험에는 현대역으로 나오지 않고 고전 원문을 그대로 살려서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익숙함을 가져야 돼요. 뭐 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이 공부를 했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것이 낯설게 고어다 이런 어떤 기분을 갖고 읽지는 않아요. 그냥 읽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 공부 안 됐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에 대한 낯익음이 있어야 되겠죠. 낯설면 이해가 안 되니까, 독해가 안 되니까 그런 점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산 접동사는 이스타요다는 뜻은 무슨 뜻이다? 비슷하다는 뜻이다. 무슨 기법을 활용했다? 감정이입을 활용했다. 이해됐죠? 아니시며 거치신 달, 아니시며 내가 영문을 꿰었다는 사실이 아니며 그것이 거짓인 줄. 이때 달이지 달. 달은 문과 관련되지 않습니다. 달은 하늘에 떠 있는 달이 아니야. 이때 달은 일종의 특수우주명사야.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니시며 그런 것들이 거짓인 것을. 알겠어요? 다 있죠, 다? 다. 다라는 거 이거 다 특수우주명사. 특수우주명사. 너무나 이제 문법적으로 넘어가면 어려울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 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해석하면 것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 알겠지? 것. 그래서 아니시며 그것이 거짓인 것을. 알겠지? 또 출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네. 그래서 여기다가 특수우주면서 다 했다가 목적격 조사가 결합된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달이 된 거야. 그래서 하는 것을 하는 줄을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 특수우주명사. 알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칫 잘못해서 이 달, 앞서 우리는 정업사와 관련해서 볼 때 달아, 높이금, 도다샤, 정업사 있어 없어요? 정업사 할 때 달아, 높이금, 도다샤 할 때 그 달은 진짜 달이야? 하늘에 떠 있는 달이야. 근데 이때 달은 그 하늘에 떠 있는 달이 아니라니까 하는 것을, 하는 줄을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겁니다. 잔을효성. 여기서 이제 잔을효성에서 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거기다 월동그라미. 잔을효성에서의 그 월 동그라미. 했습니까? 했죠? 동그라미 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 성 동그라미. 자, 잔을효성에서 월과 그 성의 동그라미였다면 뭐냐면, 이거는 좀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희미한 달, 희미한 별이라는 뜻이야. 자, 새벽이 돼서 이제 점점 아침이 밝아올 때는 달이 희미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별도 희미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죠? 근데 여기서는 실제적으로 보면 앞에 잔에다 초점 맞추지 말고 그냥
달과 별에 초점 맞추라. 그럼 뭐가 되냐면 이것이 하나의 신입니다. 천지신명. 다 같이 시작. 천지신명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달과 별에게 자기의 어떤 절대성이나 자기의 어떤 결백성이라고 할까?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천지신명을 들었죠. 자늘효성이 알아시리다. 그러잖아. 우리가 가끔 뭐 나의 결백을 주장할 때 보면 하늘이 안다. 하늘이. 그 말 쓸 때 있어 없어요? 있죠? 하늘이 안다. 그것과 비슷한 의미가 여기서 달도 알고 누구도 안다? 별도 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정의됐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자기 결백성을 간접적인 화법을 통해서 달과 별을 통해서 나의 결백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넋이라도 님은 한데 여져라. 넋이라도 님은 한져라. 있죠? 죽어서라도 님과 함께 보낸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또는 죽어서라도 님과 함께 보낸다고 했던 것이 나다. 죽어서라도 나 님과 함께 보내겠다. 넋이라도 님과 함께 하겠다. 얼마나 결백합니까? 그런 거래요? 그런 납니다. 그런데 벽이시다. 자, 벽이더시니 밑줄에 벽이다. 자, 벽이다는 말 어때요? 좀 헷갈리죠? 벽이더시니 있죠? 사실 이렇게 하면 이거지 연음돼서 그래. 벽이더신이 원래 이렇게 띄었어야 돼. 근데 이것이 연음돼서 벽이더신이라고 된 것 같아. 아니 원래 당시 그 표기로는 이렇게 소리 나는 도 적었잖아. 그러니까 오늘날로 본다면 이렇게 적어야 맞다 그래. 알겠습니까? 이를 띄워야 돼. 이때 이는 사람을 뜻하는 의존명사. 그럼 이 벽이다는 말은 뭐냐? 벽이다. 많이 안 들어봤죠? 벽이다라는 말 많이 안 들어봤지? 벽이다는 우기다 뜻이야. 뭐다 나지? 우기다. 이 우기다는 말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부정적이겠지. 야, 너 이렇게 우기냐고. 뭐 그런 말 할 때 있죠. 우기냐고. 우기는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영모를 꾀했다고 우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거짓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런 우기더신이 뉴러십니까? 누굽니까 대체? 이 가가 아니라 의문영음입니다. 누구십니까? 그렇게 우기는 사람이 누구십니까? 무슨 말 알겠어요? 내가 영모를 꾀했다고 우기는 사람 누구예요? 주장하는 사람 누구예요? 라는 말이 바로 이 뜻이에요. 알겠죠? 다시 한번 내가 당신에게 말하지만, 다시 한번 내가 임금에게 말하지만 나는 과도 허물도 없어요. 허물. 이 과자가 허물 과자야. 알겠어요? 허물. 그래서 과도 허물도. 이 과가 여기는 허물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뒤에 허물이 또 있으니까 잘못됨이라고 해석합시다. 잘못될 과자. 나에게는 잘못됨도 없어요. 허물도 없어요. 라고 다시 한번 자기 결백성을 직접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자기 결백성에 대해서 간접 화법과 직접 화법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첫 번째는 잔월효성, 천지신명을 통해서 자기의 결백성을 얘기했고, 두 번째는 제가 직접 결백성을 얘기하겠죠. 과도, 허물도 천만 없다고. 이해됐나요? 그런 점에서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리마리신저라는 말은 이거는 무사람들이 나를 참소하는 말입니다. 마리마리신저, 이거는 무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참소하는 말이에요. 요즘도 뭐 관련돼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뭐 이 사람이 어떻다 저 사람이 어떻다 라고 하는데 나중에 가보면 또 그 무죄가 나오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은 과거에 내가 잘못했다고 주장했던 내용들은 나를 모함한 내용이죠. 나중에 다 밝혀보니까 대체적으로 그게 거짓이었다. 그래서 무죄를 판명나는 경우 있잖아. 근데 그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말이죠. 그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도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무사람들이 참소하는 말이야. 알겠습니까? 모함하는 내용. 그래서 거기 마리마리신저, 사라분저, 그 사실 갖다가 어떻게 지금까지 나를 불러주지 않는 것은 그 무사람들이 나를 참소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임금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슬퍼요, 안 슬퍼요? 슬프죠? 아직까지 나를 찾아주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믿고 내가 죄가 있다고 생각해서 나를 찾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여기서 사라분저는 슬프도다 그런 뜻이. 알겠지? 슬프도다. 님이 나를 하마, 니 자식까? 이 님이 누구라고요? 님이. 이게 욕이 아닙니다. 뭐 님이라고 해서 막 가끔 젊은 애들이, 어린 애들이 욕하는데, 이게 님이가 욕이 아니라 뭐다 나왔지? 여러분들 그런 생각도 아닌데 괜히 내가 생각을 많이 했는데, 님에다가 뭐가 나왔다? 그래서 연철되니까 님이가 된 거야. 이때 님은 누구라고요? 임금이라고. 님이 나를 하마 있었으면 이 하마라는 말은 뭐냐면 무슨 뭐 동물 하마가 아니야.
여기서의 하마는 벌써라는 뜻이에요. 벌써. 아, 임금이 씨요, 벌써 나를 잊었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아소이마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아소이마 그러지 마세요. 임금이시여. 그러지 마세요. 임금이시여. 도람도르샤. 도람 있죠? 도람이란 말. 도람은 뭘까? 도람은? 도람이란 뜻은 돌이켜 그런 뜻이죠. 돌이켜. 도람이란 말은 여기서 뭐 다 같이? 돌이켜. 비슷하죠? 도람, 돌이켜. 도람 들으샤, 돌이켜 들으샤, 도람 들으샤. 아, 나를 괴우셔셔. 그 다음에 여기 듣다에 뭘 돌이켜 들으라는 뜻이죠? 뭘 돌이켜 들으라는 뜻이야? 뭘 돌이켜 들으라는 거야? 도람 들으샤. 뭘 돌이켜 들으라는 거야? 나의 결백함을 돌이켜 들으라는 거야. 뭐, 그때 대표적인, 그래서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들으사에 밑줄 쳐놓고 이 들으사는 기본형이 듣다. 듣다의 활용형인데 이 듣다, 그 듣다는 타동사. 타동사니까 뭐가 필요해? 목적어가 필요하지. 그 목적어가 뭐냐?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 들으사에 밑줄 쳐놓고 무엇을 들어달라고 했는가? 다시. 그것은 나에게 과도 허물도 없다는 거. 알겠습니까? 나에게 어떠한 잘못도 허물도 없다는 말을 다시 들어주시사. 괴오, 괴오라는 말도 많이 안 들어봤죠, 여러분들? 네, 괴오라는 말. 괴오는 기본이 괴다야. 괴다. 괴다라는 말은 사랑하다는 뜻이야. 사랑하다. 사랑을 애자 있죠? 괴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다 같이? 사랑하다는 뜻이다. 이런 정도로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정의됐죠? 정과 정의라는 작품. 여기서 하나 주목할 분 중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체적으로 시험이 나왔을 때 산접동사난 이스타유다를 통해서 감정이입이 들어갔다는 사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직접 화법과 간접 화법을 통해서 자기의 결백성을 이해했다는 점. 정의됐죠? 그리고 마지막에 있어서 뭐 몇 가지 주요된 어휘들, 이스타요이다, 비슷하다, 그 다음에 벽이다, 우기다, 말인신저 무사람이 참소하는 말이다, 살아뿐저 슬프도다, 개우셔서 사랑해 주셔서. 알겠습니까? 이런 식의 그런 어휘에 대한 뜻도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정의됐죠? 어쨌든 이 작가는 결국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아니면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수용하고 있다? 벗어나고자 하는 거지. 내가 지금 유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유배지에서 벗어나고 싶다. 벗어나는 것은 어떻게 돼? 임금이 나를 다시 불러주길 바라고 있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그 옆에 날개단 문제 봐봐. 이 작품이 주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향각의 정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현재 자신의 처지에서 벗어나고 싶은 심정을 담고 있다. 맞습니까? 1번이 그래서 답은 거예요. 현재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얘기를 주겠다. 이게 충신연군지사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궁중음화로 불렸다 안 불렸다? 불렸다. 그래서 이름하여 악곡명이 삼진작이고, 특히 이 노래는 유명해서 이재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재현의 익제난고 밑줄자, 그 밑에 보면 나와 있지. 이재현의 익제난고에 한역대요. 한시로서 전하기도 합니다. 한시로서 전하기도 하는데 거기 밑에 보면 억군무일 부점이 정사춘산 촉작유 유시위비 임만무 이렇게 7자 되어 있는 것은 4자 3자로 끊어 읽으면 돼. 알겠죠? 유시위비 임망문, 그다음에 대체적으로 지응, 잔월, 효성지 이렇게 해서 이제 외우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있어서 보면 그 임생각에 옷이 젖지 않는 일이 없으니 정말로 춘선에 오는 자기와 같다 있지? 위에 정과 정이라는 작품을 한역시로 번역한 것이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좀 7급에서만 나왔어요. 여러분들 시험은 안 나오고 이 한시를 실어놓고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을 한역한 건가? 이렇게 해서 한번 정과 정이 답으로 요구될 때가 있었어요. 알겠지요? 그리고 충신연구지사이면서 또 하나 이 작품이 국문학적 의의가 있어. 향각의 여유로서의 이 작품의 의의는 뭐냐면 유배문학의 효시라는 점. 뭐라는 점? 유배문학. 그래서 유배지에서 쓴 그런 문학 작품으로서는 효시, 제일 처음이다. 그래서 유배문학의 효시. 그 밑에 보면 나와 있지. 의, 고려, 소교종, 작자와 연대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작품이자 유배문학의 효시다.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와 있지. 거기다 밑줄자, 유배문학의 효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뭐에 대해서 배웠어요? 정과 정에 대해서 배웠고, 이때 정과 정은 글쓰니 작자의 호라는 사실, 알겠죠? 특별한 의미는 없다는 것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향각의 요유라는 말은 결국 향가에서 뭘로 넘어갈 때?
고려, 소교로 넘어갈 때 과도기 형태가 바로 향각의 여요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61페이지 잠깐 펴봐. 361페이지. 프로편에 있습니다. 361페이지. 교재 361페이지. 361페이지 보면 고려 소교가 나와요. 나오죠? 361페이지. 360페이지 아까도 봤다시피 향각의 시역 가운데 도의장가와 뭐가 있다? 정과 정이 있다는 거 그 밑에 다 해놨죠. 그러니까 요즘에 있어서는 주로 작품 분석 중심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런 이론적인 것들은 뒤에다 다 빼놓은 거야. 일반 상식으로 알고 있으라는 차원에서 한 거고 앞에 작품의 분석에 좀 더 초점을 줘야 되겠지. 그러나 이제 그러면서도 뭐예요? 가끔 지엽적으로나마 어떤 작품이 주어진 상태에서 작품의 장르에 관련된 내용을 선지 속에 삽입해서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이런 상식은 알아는 차원에서 내가 체크해 주는 거야. 교재 361페이지 보니까 고려소교 나오죠? 고려소교. 이 고려소교라는 것은 줄여서 여요 다 같이 여요. 고려할 때 여자와 그 다음에 소교할 때 요자 있지? 그래서 따서 여요라고 하기도 하고요. 내 말 이해이 됐습니까? 그리고 좀 더 긴 형태의 노래이기 때문에 이 고려 소교를 장가라고 하기도 하고 고려 때의 노래라고 해서 고려 가요라고 해요. 따라서 이런 명칭에 대해서 기억해도 다시 한번 고려 여요 또는 줄여서 여요 알겠습니까? 또는 고려 가요 또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같이 장가 길장자 저 노래가 좀 길어요. 그래서 여러 연으로 되다 보니까 나중에 배우게 될 시조 있어 없어? 시조 있죠. 시조보다 짧은 노래잖아. 그래서 시조를 단가, 짧은 노래라는 점에서 단가라고 하는 반면에 고려 소교를 뭐라고 한다? 장가라고 한다. 이런 명칭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게 중요해. 자, 그리고 이 고려 소교는 주로 누구에 의해서 형성된 노래다? 일반 평민들에 의해서 형성된 노래라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겠네. 누구 중심 노래? 평민 주도의 노래가 고려 소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념 한번 볼까? 향가가 쇠퇴하면서 그 명맥을 유지하던 향각의 노래까지 자취를 감추면서 크게 유행한 갈래로 고려시대 누가 주도 부르던 노래? 평민들 나오죠? 평민들이 부르던 민요적 시가가 뭐다? 단점 고려 소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려 소교는 아무래도 이제 평민계층에 있어서는 문자를 향유했다 향하지 않았다? 문자를 갖다 향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 입으로 지어져서 입말로 전달되다가 한글 창제 후 한글로 기록되는데 그 밑에 세 번째 봐봐. 정착시기 나옵니까? 정착시기에 따라서 고려 때에 입으로 지어져서 입말로 전달되다가 한글 창제 후 거기 밑줄자 악장가사 악학개범 악장가사, 악학개범, 시용향 악보라는 그런 악보집에 일어나는 고려 소교가 실려 전하고 있다. 자, 고려 소교가 실려 전하는 문은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 시작. 악장가사, 악학개범, 시용향 악보 등에 전하고 있다. 됐나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고려 소교의 형식상 특징의 또 밑줄자. 형식상 특징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대부분 분절식. 예, 분절식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줄로 되어 있다는 거야. 예, 줄. 그래서 분절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과 분절마다 뭐가 붙어 있다는 점 나왔지? 후렴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알고 있어야 되겠다. 따라서 분절체라고 그래. 자, 대체적으로 보면 그 밑에 거기 네 번째 동그라미 음수일에서는 삼음절과 몇 음절입니다. 사음절이 우세하고 음보에는 몇 음보? 삼음보 형태 밑줄자, 삼음보 형태 밑줄자. 보통 우리가 음보라고 하는 거 앞서 우리가 시에서 배운 적이 있어 없어? 시에서 음보 관련해서 삼음보가 있고 몇 음보가 있다? 사음보가 있는데 삼음보에는 주로 서정민요랄지 고려소교 경기체가 몇 음보 형태고 삼음보 형태고 시조나 가사 같은 것이 사음보였죠. 그래서 아주 다이나믹한 역동적이고 좀 경쾌한 느낌을 주는 것이 몇 음보다? 삼음보.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삼음보는 주로 이제 평민율조다. 평민율조. 그래서 좀 다이나믹한 그런 어떤 좀 뭐랄까요? 좀 발랄하고 경쾌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일종의 삼음보 형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사음보는 대체적으로 안정감을 줄 때 많이 써요. 그죠? 교훈적이면서 또한 안정적인 그런 형태의 사음보를 많이 썼다. 그래서 시조나 가사가 몇 음보다? 사음보고 고려소교나 경기처럼 몇 음보다? 삼음보다. 그거 잘 기억해둬야 돼. 이거 헷갈리면 안 돼. 고려소교는 몇 음보? 삼음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그 민요, 서정민요 같은 거 있죠. 특히 아리랑이 있어 없어? 아리랑이 있죠. 아리랑도 몇 음보라고 했어? 삼음보라고 했지. 아리랑. 음보라는 것은 끊어요. 그죠? 묶어서 끊는 거죠. 몇 번 끊었느냐? 3번 끊어서 반복한다는 얘기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이치 몇 번 반복하는 거야? 3번 끄는 걸 반복하지. 이걸 몇 음보라고 그래? 3음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정리됐나요? 그런 의미에서 뭐의 특징? 형식상 특징과 관련해서 고려 소교는 주로 3음보 형태를 갖고 있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해두면 되겠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음수율은 뭐냐? 밑줄자. 거기 5번째 항목 보면 청산별고 가실이 있어 없어요? 있지. 그럴 때 3, 3 있죠. 밑줄자 3, 3 있죠. 주로 고려 속의 기본 음수율은 3, 3, 2조를 갖다 띄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내용상 특징 봐봐. 주로 내용상 특징은 주로 평민 노래였기 때문에 현세적이고 향락적이야. 내일을 갖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에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 게 현세적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현세적이고 향락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남녀간의 사랑이랄지 자연에 대한 애찬, 이별에 대한 안타까움 등을 평민들 어떤 심정으로 노래한 것들이 상당히 대부분인데, 이때 이제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밑줄 정해놔봐. 남녀간의 사랑. 이 남녀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좀 더 어떻게, 좀 더 농이 좀 짙었던 것 같아. 남녀간의 사랑을 갖다가 노래하는 데 있어서 그 농이 짙었기 때문에 이 노래가 언제 때 정착됐다고 했지? 고려 때 불려진 노래지만 조선시대에 와서 한글 창제 후 한글로 정착하게 된단 말이야. 그럴 때 이 노래를 갖다가, 그리고 6.25 시대에 있던 조선시대에 정착하다 보니까 그 당시 어떤 그 소위 기록자들의 눈에 볼 때, 또는 양반들의 눈에 볼 때 눈에 좀 뭔가 거스르는 내용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19금의 내용들도 많이 있었겠지. 그래서 그런 노래에 대해서 상당 부분 잘라냅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리부제라고 그래. 무슨 부제? 사리부제. 잘 기억해둬. 이거 상당히 중요하죠. 사리부제. 사리부제라고 한다. 사리부제. 속된 가사는 문헌에 실지 않는다. 그래서 고려 속에는 상당히 음사적이다. 음탐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음탐한 그런 가사를 담고 있다. 그래서 음사적이다. 그래서 음사적이기 때문에 문헌에 실지 않는다가 사리부제야. 알겠죠? 왜 사리부제였다고요? 대체적으로 내용이 남녀 상열지사들이 많더라. 낯뜨거운 내용이 많더라. 19금의 내용이 많더라. 그래서 상당 부분 이것들을 좀 없애버리거나 제거하고 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좀 더 개작해서 내용을 살짝 바꿔서 오늘날 전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그 영화, 한 몇 년 됐나? 영화 쌍화점이라는 영화 혹시 본 사람 있어요? 그렇죠. 당연해요. 그렇죠? 그 당시 여러분들은 나이가 좀 어렸을 때니까 보지 못할 수도 있겠죠. 19금이니까. 쌍화점이 바로 이 고려 소교 쌍화점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 앞에 쭉 그 영화가 처음 시작할 때 쌍화점의 그런 노래가 이렇게 딱 앞에 자막에 비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바로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을 소재로 했던 것처럼 상당히 남녀간의 농 깊은 그런 사랑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 알겠죠? 애정 향기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남녀 상열지사이고, 고려 소교에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나라가 여러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사람이 여러 환경 속에 있다 보면 어떻게 돼?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보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상황을 갖다 회피하거나 벗어나고자 하는 측면이 많아서 타락하게 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세상이 좀 건전하고 온전하게 되는 시기가 아니라서 이 시기에는 상당 부분 그런 점에서 성적 타락이 있었던 시기. 불교의 타락뿐만 아니라 성적 타락도 있었던 시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래는 현실을 반영한다, 반영하지 않는다? 반영하다 보니까 일반 평민들에 있어서 노래는 상당히 이런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남녀의 그런 애정 향각과 관련된 노래들이 많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쌍화점의 일부를 갖다 여기다가 뒤에 가서 한번 또 있기는 있습니다만, 쌍화점이 뭐냐면 만두가게. 쌍화점이 무슨 가게다? 만두가게. 쌍화가 만두라는 뜻이야. 만두가게에 갔는데 만두가게 주인이 내 손목을 잡는다. 그 노래의 시적 화자는 누구냐면 여자야. 손목을 잡는다. 이 손목을 잡는다는 표현이 뭐냐면 남녀간의 어떤 애정, 남녀간의 어떤 통정, 남녀간의 어떤 그 소위 그런 어떤 성적인 것, 이것을 갖다가 우회적으로 표현한 면이 손목을 잡았다는 표현이야. 알겠습니까? 요 정도 내가 누구한테 되면 손목을 잡혔다 이런 말 쓰잖아. 그렇죠? 자, 그런 것을 갖다가 얘기할 때 있어요. 그래서 소위 만두가게 갔더니 사람이 내 손목을 잡았다. 또 거기는 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절에 갔더니 절 주지생인데 또 손목을 잡는다 나오고요. 우물에 갔더니 우물용이 내 손목을 잡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노래들이
들어있는 부분이 쌍화점이에요. 쌍화점. 그래서 이런 거 노래뿐만 아니라 뭐 만전춘이랄지 뭐 이상곡 같은 고려 소유 가운데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을 담은 노래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 중에 대부분이 많이 없어졌고 오늘날 남아 도는 것이 대표적인 만전춘, 쌍화점, 이상곡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머릿속에 기억해둬. 남녀 상열지사 또는 뭐 사리부재 떴다면 어떤 장르? 고려 소교라는 사실을 기억해두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고려 소교는 산문보의 332조 형태를 갖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밑에 봐봐. 세 번째, 남녀 간의 애정을 노래한 것에 대해서 조선조 학자들이 남녀 상열지사는 사리부재 있어 없어요? 있죠? 기억해도 사리부재. 사리부재는 속된 가사는 문헌에 실지 않는다는 것이 사리부재입니다. 라고 있죠. 그래서 사리부재와 관련된 장르가 뭐냐면 고려 속이라고 해야 될 것이다. 자, 362페이지 봐봐. 362페이지 보면 거기 대표적인 고려 속이가 있죠. 물론 정업사도 역시 백제 때 지어진 노래지만, 정업사가 백제 때 지어진 노래지만 고려 때까지도 지금 불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업사도 있고요. 이렇게 효심의 노래로서 삼원곡 상저가, 송도, 송축의 노래로서 동동과 정석가, 축사란 말은 악귀를 물리치는 내용이라는 뜻이야. 축사는 뭐다 같이? 악귀를 물리친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서 같이? 처용가. 그 다음에 현실 도피로서 청산별곡. 그 다음에 이별의 전으로서 가시리 서경별곡. 남녀 상열 지사로서 쌍화점 만전춘 이상곡. 그 다음에 애조로서 있죠? 유구곡. 대체 유구곡은 정칠 풍자. 대체로 거기다가 하나 써놓을까? 고려 소교 가운데 유일하게 정치를 풍자한 작품이 바로 유구곡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려 소교 가운데 유일하게 정치를 풍자한 작품이 뭐다 다 같이? 유구곡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뭐 그 내용도 뭐 숙지해 두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죠? 비둘기 소리도 있어요. 뻐꾸기 소리도 있어요. 자꾸 이제 우리가 비둘기 소리는 자꾸 나에 대해서 칭찬만 해줘. 내 심기를 건드리는 소리는 안 해. 근데 뻐꾸기는 내 심기를 건드리는 소리도 해. 나에게 충고도 해줘. 나는 그래서 비둘기도 좋다지만 뭐의 소리가 좋다? 뻐꾸기 소리도 좋다라고 하는 거. 알겠지? 더 좋다. 그래서 그런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충신한다면 그 주인이 잘못된 길을 걸을 때 그 옆에서 잘 가도록 쓴 소리도 할 수 있어야 진정한 신하가 아니겠는가. 알겠어요? 잘못돼도 아이고 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런 점에서 그걸 풍자한 작품이 바로 유구곡이다. 다른 말은 벌곡조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전하고 있는 고려 소유 가운데 정치 풍자적 성격이 짙은 노래가 바로 뭐다? 유구곡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 고려 소교에 대한 개요적인 측면을 설명했고요. 다시 이제 원위치에서 작품 가운데 한두 작품만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시험에 잘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181페이지. 181페이지에 동동이 있어 없어요? 있죠? 이 동동이라는 작품이 더러 시험 문제 잘 나왔던, 물론 나머지 작품들이 안 나온다는 건 아니지만 동동이라는 작품이 더러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동동이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는 없어. 우리가 그 북소리 있죠? 작은 북소리 할 때 동동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결국 차용해서 동동으로 표현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동동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할 수 있죠. 전체가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전체가 서연을 포함해서 달달마다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나왔으니까 전체 몇 년? 13년으로 되어 있어. 몇 년으로 되어 있다? 13년. 그래서 동동은 전체 13년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동동이라는 고려 소교는 전체 13년으로 되어 있다. 12연이라면 틀려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서연, 첫 번째 연을 서연이라고 그래요. 서연 플러스 12달의 이야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전체 몇 년으로 되어 있다는 점? 13년으로 되어 있다. 자, 아까도 설명했지만 고려 소교는 그 당시 문자로 지어져서 안 지어졌어? 문자로 지어지지 않고 인말로 지어져서 인말로 부르다가 한글 창제 후 한글로 번역되어 전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인말로 지어져서 인말로 전하는 과정에서 뭐였을 것이다? 구비문화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구비문화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첨삭해작이야. 뭐다 같이? 첨삭해작. 더 보태지기도 하고 더 빼지기도 하고 가의 가사를 갖다 바꾸기도 하고. 내 말 알겠죠? 이것을 첨삭해작이라고 그래. 다 같이 시작. 그래서 구비문학의 그런 운명적인 거라 볼 수 있겠죠.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첨삭해작의 과정을 거쳤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노래 보면 맥락에 맞지 않는 내용이 삽입되어 들어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덕이란 곰배 받잡고 복이란 림배 받잡고 덕이요 복이라 하는 것을 나자라고 써야 돼요. 나자라 동그라미 나자라. 나자란 말은 잘 이해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걸 진상하러 시작. 시작. 그 밑에 현대 해놨죠? 현대역 그 밑에 현대 해놨잖아. 진상하러. 그 밑에 바로 있죠? 진상하러. 따라서 덕은 뒤에 밭이 없고 복은 앞에 밭이 없고 덕이요 복이라 하는 것을 진상하러. 그래서 최근에 시험 문제 출제될 때 나자라는 말에 밑줄 치놓고 이것의 의미로서 알맞은 것은 뭐냐 나오겠어요? 그럴 때 드리러 또는 진상하러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전체 몇 년으로 되어 있다는 점? 13년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 몇 년으로 되어 있다? 13년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 맥락이 맞지 않다는 게 이거거든요. 그 뒤에 보면 님에 대한 어떤 송축이나 님이 없음으로써 갖는 시적 화자의 그런 어떤 슬픈 심정들, 외로움의 심정들 이런 걸 노래하고 있는데 전혀 맥락이 맞지 않는 제1년이 삽입되어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 걸로 밀어볼 때 결국 이런 고려 속에는 뭐 했을 것이다? 첨삭개작, 구비문학으로서의 첨삭개작의 특징을 보이는 하나의 예로서 이것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또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런 첨삭개작됐을 것이라고 하는 근거 하나 더 볼게. 뭐가 있냐면 이거 봐봐. 교재 183페이지 봐봐. 교재 183페이지 봤습니까? 거기에 보면 청산별곡 나와 안 나와? 나오지? 청산별곡 보면 살이랐다 청산에 살이랐다 머리랑 다리를 먹고 청산에 살이랐다 뭐 하고 싶어요? 청산에 살고 싶은 거죠. 그렇다면 어떤 이상향을 갖다 꿈꾼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대한 만족감이 있다 없다? 만족감이 없으니까 또 다른 세상을 희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이 노래를 부른 시적 화자는 마음이 즐겁다 아니면 슬프다? 슬픈 존재겠지. 그런데 후렴구 봐봐. 얄리얄리얄라서 얄라리얄라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돼요? 상당 부분 후렴구가 경쾌함을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전체적인 어떤 내용의 맥락과는 맞지 않는 후렴구잖아. 그것도 하나의 보다 첨삭개작했을 것이다. 원래 후렴구가 없을 텐데 아마 전해오는 과정에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 중간에 이런 저음구, 여음구를 넣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런 내용은 맥락이 맞지 않는 내용을 들은 걸 봐서 아마 처음에는 이런 후렴구가 없었을 것 같은데 그 훗날 이 후렴구들을 다 넣지 않았을까. 알겠지? 하나의 그런 점에서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려 속에는 구전문학으로서 구비문학으로서의 특징을 잘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동동 다시 넘어와서 동동 들어갑시다. 자, 아까 나자라가 무슨 뜻이라고요? 드리러, 진상하러 그런 뜻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자, 정월 나린물은 녹조하는데 나린물이라는 것은 그 내리는 물인데 여기서는 시냇물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어. 정월의 시냇물은 녹조하는데 녹고 있죠? 녹조하는데 누리 가운데 낙원모마 홀로 있어. 그러네 그죠? 정월의 물은 지금 녹고 있는데 나의 마음은 뭐야? 아직 녹고 있지 않다는 얘기지. 이유인즉슨 외롭기 때문에 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벌써부터 시적 화자의 외로운 처지가 잘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정리됐죠? 따라서 나린물 여기서 녹아내리는 물 아니겠습니까? 이 녹아내리는 물은 무엇을 환기시키냐? 시적 화자라는 외로움을 환기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 나린물이 시적 화자의 정서의 환기 매개체. 그다 써놔. 정서 환기의 매개체. 정서 환기의 매개체라고 얘기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시작. 정서 환기의 매개체라고 얘기할 수 있다. 됐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있으면 되겠죠. 자, 2월 보름입니다. 2월 보름에 이 높이 현, 이때 현이란 말은 켜다 그런 뜻이야. 높이 현 등불의 동그라미. 자, 우리가 보면 2월 이 작품은 또 하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세시풍속을 이용하고 있거든. 세시풍속을 이용해서 님에 대한 송축과 에렌의 심정을 노래했는데 잠깐 교재 뒤편 보자. 182페이지. 182페이지 보면 거기 가운데 부분에 보면 인용된 세시풍속 있어 없어요? 있지? 거기다 밑줄자. 가운데 보면 인용된 세시풍속 보입니까? 날개단. 날개단에 있죠? 밑줄자. 자, 한자로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줄 테니까 거기다가 쓸 사람 써놔요. 2월에 연등. 연등이라는 거. 2월에 연등. 2월에 연등. 5월에 단오. 있죠? 여러분들 단오. 5월에 단오. 그 다음에 6월에 유두.
6월에 유두, 7월에 백종, 백종입니다. 백종. 8월에 한가위, 그다음에 9월에 중양, 중양. 이런 세시풍속을 활용해서 님에 대한 송축과 시적 화자의 애련한 심정, 슬픈 심정을 노래한 것이 바로 동동이라는 작품이야. 그렇다면 2월 나왔지, 2월. 아까 2월은 대표적인 세시풍속 뭐가 있다? 연등회죠. 그래서 여기 보면 2월 보름에 아우 높이 켠 등불다오라 있지? 그 연등회잖아. 만인이 비추실 젖이 잤다. 젖이 밑줄자 젖이. 젖이란 말은 생소하죠, 여러분들? 젖이 생소하지? 이것은 모양, 모습 정도로 해석하면 돼. 모습이셨다. 비추실 모습이셨다. 2월 보름에 아유 높이 켠 등불다오라 만인 비추실 모습이셨다. 됐습니까? 어때요? 님에 대해서 송축하고 있죠? 님에게 푹 빠져 있잖아. 내 님은 어떤 님이냐? 그 연동회 때 켠 등불 같다는 거야. 등불. 얼마나 밝아요. 그렇죠? 그런 등불같이 내 님은 그런 님이다. 그래서 온 만인을 갖다 다 비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런 측면 때문에 아마 임금님 앞에서 이 노래를 갖다 부르면서 당신은 그런 만큼 고귀한 사람이고 만백성들을 갖다 비추는 존재이다라고 애찬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만인지상, 천인지상은 대체적으로 황제나 임금을 갖다 말하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래서 만인을 갖다 비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만인. 이때 만인은 꼭 만 사람을 갖다 비춘다는 뜻이 아니야? 많은 사람. 다 같이 시작. 많은 사람. 대중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 인구 대비 오늘날도 만 명만 보여도 많이 보이는 거지. 많게 느끼잖아. 근데 그 당시는 우리보다 지금보다 훨씬 인구가 적은 숫자에 만 명이 모인다는 것은 엄청나겠지. 그래서 이거는 굳이 만 명이 모인다는 뜻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러한 뜻으로 해석되면 될 것 같고, 그 많은 사람을 비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3월 나며 개안, 3월에 표현한 만춘 달의꽃, 달의꽃 비출자. 이 달의꽃은 바로 오늘날 진달래꽃. 그러니까 늦봄에 핀 달의꽃은 남이 불을 지니어 샀다 했죠. 그러니까 이때의 달래꽃, 진달래꽃도 누구다? 님을 의미하는 거지. 그래서 님은 뭐와 같고? 등불과도 같고, 님은 뭐와도 같다? 진달래꽃과도 같다라고 이해할 수 있죠. 님에 대해서 송축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4월 안이 미세, 오시세, 곡고리세, 곡고리세 비추자. 이 곡고리세는 꾀꼬리세를 말합니다. 꾀꼬리세. 자, 아니 니저 오시세, 곡고리세 무슨 따? 녹사님 세모. 녹사님은 옛날을 믿고 신자. 녹사님도 아니고 그냥 세몰표라고 그냥 동그라미나 그냥 무슨 따? 무슴따 녹사님은 옛날을 잊고 신저라고 있죠. 이때 무슴따란 말은 밑줄자. 무슴따란 말은 무엇 때문에, 어떤 연유로, 무엇 때문에, 어떤 연유로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 님은 나를 잊고 사는가? 앞서 뭘 통해서? 4월에 꾀꼬리는 어김없이 와서 울고 있어. 꾀꼬리는 어김없이 와서 울고 있어. 그 꾀꼬리가 울 때 그때 아마 이 시적 화자는 님과 함께 있었던 모양이지. 자, 그래서 지금도 계절은 뭐가 돼서? 4월이 됐어. 그런데 꾀꼬리는 왔어. 그런데 꾀꼬리는 왔는데 내 님에 변한 것은 뭐예요? 내 옆에 님이 없다는 사실이지. 이해되나요? 그래서 꾀꼬리를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됐다? 님을 생각하게 됐지. 그러므로 이때의 꾀꼬리는 님을 생각해 하는 매개체지. 알겠습니까? 이때 꾀꼬리는 뭐다 났지? 님을 생각하는 매개체. 따라서 이 꾀꼬리를 통해서 뭘 연상한 거야? 님을 연상한 거지. 앞서 우리는 녹사를 배웠습니다. 등불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달의 꽃을 배웠죠. 이것들은 직접 누구를 지칭 안 하지만 님을 직접 드러내고자 활용한 것들이지만, 꾀꼬리는 님을 직접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님을 생각하는 매개체죠. 알겠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뭐가 나오겠어? 다음 밑줄치 시역 가운데 님을 직접 드러내는 것이 아닌 것은 나올 수 있겠지? 그때의 꾀꼬리는 님을 직접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그 님을 생각하는 매개체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녹사라는 것은 당시 고려 때 벼슬 이름이에요. 벼슬. 그러니까 여기서 시적 화자가 그리고자 하는 대상이 바로 녹사였던 모양이죠. 녹사. 자, 그런 가운데 5월입니다. 5월 5일에 수린날 동그라미 수린날. 5월달에는 어떠한 세시풍속을 인용하고 있다? 수린날. 이 수린날이 바로 단오날이야. 단오날을 인용하고 있죠. 수린날 아참약 할 때 아참약의 쌍동그라미, 아참약의 쌍동그라미.
아참약에 쌍동그라미 해 놓기 바랍니다. 아참약에 쌍동그라미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야기를 했죠. 할 때 쌍동그라미 했어요. 자, 그 쌍동그라미. 이 쌍동그라미 했죠? 이때 아참약 어떤 이야기일까? 봤더니 그 뒤에 봐봐. 어떤 내용을 갖고 있어요? 지문이란 말은 대체적으로 숫자로 보면 몇 년을 갖다 지문이라고 하지? 1000년. 1000년을 갖다가 길게 존재할 수 있다는 말은 1000년을 살 수 있는 약이지. 한마디로 생명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 신통약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약은 생명과 관련된 약이기 때문에 귀해 안 귀해? 귀하죠. 근데 그 귀한 약까지도 누구에게 주겠다? 님에게 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아참약에 들어있는 의미는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알겠습니까? 님에 대한 헌신적 사랑. 내가 가지고 있는 보배를 아끼지 않고 주겠다는 거야. 내가 갖고 있는 보배를 갖다 아끼지 않고 내 님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님을 향한 헌신적인 사랑이 바로 뭐다? 아참약이 되는 것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됐죠? 잘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다음과 같이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6월 보름에 별에, 별에는 벼랑입니다. 벼랑. 절벽 있죠? 절벽, 별에. 발효빛 따오라. 발효빛, 버려진 빛 따와라. 버려진, 이때 버려진 빛, 발원빛의 세모에나. 발원빛의 세모. 결국 시적 화자 자기 자신의 처지가 마치 버려진 빛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어. 여기서 인용된 그 세시풍속은 유두입니다. 유두. 아까 6월에 유두 있었죠? 유두란 말은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는 날이 유두야.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는 날이 유두고, 그때 머리를 감았다 썼던 빗을 버리는 풍습이 있었던 모양이야. 알겠습니까? 머리를 다 감고 그것을 절벽에게 버리는 것이 있어요. 자, 그와 같은 신세가 나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지금까지 잘 데리고 놀다가 나를 갖다 뭐 했다? 버렸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버림받은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발현빛 따오라. 돌아보실 님을 조금 전이다. 참, 상당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 들어있죠. 그래도 누군가가 버렸지만 누군가가 가다가 저거 1년 동안 잘 썼는데, 알겠죠? 그렇게라도 아쉬움을 가지면서 뒤돌아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쫓고 싶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런 점에서 자기 자신의 그런 외로움의 어떤 처지, 버림받은 그런 어떤 처량한 그런 신세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느 날입니다. 7월입니다. 7월 보름에 백종 배야두고. 자, 그렇다면 7월에는 뭐다? 백종날이 있죠. 이날은 대체적으로 소위 사찰 등에서는 모시고 있는 제사 있잖아. 모시고 있는 위패에 대한 그런 제사들이 있죠. 그 제사를 갖다 지내는 아주 큰 날이거든. 그럼 얼마나 시끌벅적하겠어. 절에 모시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제사를 그때 합동 제사를 지내는 거단 말이야. 백종날. 그럼 뭐 얼마나 많은 음식을 준비하겠냐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냐고. 그럼 시끌벅적해 안 해? 하겠지. 그런데 이런 백종날이라도 님을 한데 여가자 오늘 비잡는다. 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얘기 아세요? 이런 시끌벅적한 날에 님이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을 거냐 말이야. 됐나요? 자, 7월 백종날입니다. 자, 8월 갑니다. 자, 8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우리 음력으로 우리가 소위 가을을 음력 7월, 8월, 9월을 가리라고 하지. 그것의 가장 중간이 뭐지? 8월 15일이지. 그것을 그래서 뭐라고 그래? 한가위라고 그래. 뭐라고 얘기한다? 한가위. 여기서 나오죠? 자, 8월 보름에 가벤날. 가벤날이 바로 한가위죠? 한가위. 자, 그래서 가벤날이면 님을 묘서 녀곤 오늘날 갑에 섰다. 여기까지는 뭐다? 한가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9월 9일. 9월 9일은 뭐다? 같이 중양절. 무슨 절? 중양절. 그래서 9월 9일에 약이라 먹는 황화꽃이 안에 드니 셋이여 가만하리라. 밑줄짝 셋이여 가만하여라. 셋이여 가만하여라. 밑줄짝. 이거는 초가집이 조용하다는 뜻이야. 초가집이 조용하다. 자, 중양절입니다. 국화꽃을 가지고 국화전을 부쳐 먹고 말이지. 상당히 재미있게 노는 그런 때야. 그런데 뭐요? 여러 집에서는 막 국화전을 붙인다 냄새도 풍기고 말이 시끌벅적하는데 우리 집만 조용해. 정리됐나요? 이유는 뭘까? 국화전을 붙여도 먹을 사람이 없잖아. 님이 없기 때문에. 자, 이해됐어요? 따라서 시적 화자의 그런 외로운 처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9월 9일은 관련된 세시풍속 시작. 중양절.
절이라는 사실 알아두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월입니다. 10월에 저면 동그라미 저면 좀 생소하죠 이런 단어들. 하여튼 이런 생소한 단어들 한번 기억해둬야 돼. 저면 잘게 쓴 그런 뜻이야. 잘게 쓴 바랏 보리수입니다. 보리수 따오라. 이때 보리수 세모. 앞서 시적 화자를 갖다 드러낸 말에 뭐가 있어서 앞서 얘기했던 버려진 빛이 있었지. 버려진 빛이나 또는 잘게 그런 쓴 보리수 이것이 바로 시적 화자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 뭐예요? 꺾어 버리신 후에 있죠? 누가 지닐 분이 없어.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갖다가 보호해주고 자기 자신을 사랑해줄 자가 없어. 옛날에는 나를 갖다 꺾어놓고 잘 사랑해놓고, 그죠? 근데 그것을 갖다가 귀 여겨서 나를 끝까지 지켜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자, 11월달 가겠습니다. 182페이지. 자, 11월 봉당짜리 아흐 한삼 두퍼 누워 호족삼입니다. 한삼 두퍼 누워 스라 뿌른 자 고운열 시험 열사라고 되어 있지. 자, 누워 스라 싸러운 자 그리며 살아가는 나는 너무나 뭐하다 시작 슬프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리며 고운일 쓰시면 열사 고운님을 갖다가 그리하며 지내는 나의 처지가 살아온 저 슬프도다. 약간 도치돼 있어요? 알겠죠? 도치돼 있어. 뒤로부터 해석하면 돼. 고운 스시움 열사 고운님을 갖다가 뭐하고 다 같이 그리면서 지내는 나의 처지가 슬프도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12월 갑니다. 12월에 분리나무로 깎은 나잘 반이자 밑줄자 반이절 동그라미 반이자 이 반이절은 상 위에 있는 또는 쟁반 위에 있는 젓가락이라는 뜻이에요. 젓가락. 이것도 역시 시적 화자를 나타내는 말이죠. 지금까지 시적 화자를 나타내는 건 뭐가 있어? 버려진 빛이 있었죠. 그리고 잘게 쓴 보리수 있었지.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에 다 같이? 젓가락이죠. 알겠죠? 이것도 다 누구를 가리킨다고? 시적 화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반이자다오라 님이 알패들이 어린눈이 밑줄자 어린논다는 말은 여기는 가지런히 노니. 그래서 아마 자기 자신을 아마 그런 것 같아. 참 여기는 마지막 자존심까지 내려놓았다고 볼 수 있는데 곱게 단장하고 님 앞에 앉았어. 알겠죠? 앉았는데 정작 님은 나를 선택해서 안 해서 하지 않았다는 이거야. 무슨 말 알겠죠? 곱게 단장하고 그 님 앞에 앉았지만 님은 나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준 거야. 정리됐죠? 그 표현을 이렇게 한 것 같아. 님이 알패 들어놓으니 손이 가져다 물어잡는다. 있지? 님이 가져간 것이 아니라 누가 가져가? 손이 가져갔다고 하잖아. 그러면 자기가 생각했던 것을 이뤘어? 못 이뤘어? 이루지 못했지? 이럴 때 우리 쓰는 속담이 있어.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 알겠습니까? 어디다 써놔?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 따라서 이 부분을 갖다 인용한 채 여기서의 시적 화자의 처지를 나타낼 수 있는 속담으로 알맞은 것은 뭐냐? 나올 수 있겠지? 그럴 때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됐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됐습니까? 자, 그래서 내가 정리해놓은 것이 뭐냐면 교재 182페이지 날개단을 보면 날개단을 딴 써놨나? 어디다 써놨을까? 여기다 써놨구나. 181페이지. 181페이지 날개단을 봐봐. 그 밑에 하단에 보면 거기에 비유와 관련돼서 원관임 있죠? 님을 나타내는 말로서 뭐가 있다? 등불, 달의 꽃, 녹사 있죠? 반면에 시적 화자를 나타내는 말은 뭐가 있다? 빛, 바랏, 저 있죠? 그래서 가끔 뭐가 나올 수 있어? 동동이 주어진 상태에서 동동에 밑줄친 시어 가운데 지시하는 대상이 다른 것은 뭐냐? 같은 것은 뭐냐? 이런 식의 문제가 시험에 출제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정리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고려 속 가운데 뭘 중심으로 일단 동동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하나만 더 하고 고려 소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앞서 배웠던 가운데 이것도 하나 볼까? 거기 아까 설명했던 내용인데 189페이지 189페이지 보면 거기에 쌍화점 나오죠? 쌍화점 보면 거기에 보면 쌍화점에 쌍화사로 가고신데 이 회화별은 뭐냐면 당시 고려 때는 우리가 고려라는 것이 코리아로 알려진 것이 고려 때잖아.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서역 사람들이 우리나라까지 와서 상업행위를 했단 말이야. 이때 회의합의는 서역 상인을 말합니다. 알겠지? 이때 회의합의는 뭘 말한다? 서역 상인이 말해. 이 서역 상인이 내 손목을 잡느이다. 나오죠, 이거? 서역 사람에게 손목을 잡혔네요. 이 말씀이 이 가게밖에 남용들며 다리로 거들어 조그맣감 새끼광대 내 말이라 허리라. 그러니까 내 이야기라 하지 말고 야 새끼광대야 네 얘기라고 해 라고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쓰이죠. 그런 거래요. 어떻게 보면 좀 웃기잖아, 그렇지? 상당히 좀 해학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볼까? 밑에 봐봐. 들의 우물에 물을 길러 가고 있는데 의문용이 내 손목을 쥐어이다. 나오죠,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쌍화점이랄지 또는 만전춘 또는 뭐 우리가 이상곡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남녀 상열 지사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외의 작품들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심화 과정을 하게 되면 그런 또는 문제풀이 속에서도 달라줄 테니까 이 정도에서의 고려 소교에 대한 것들만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고, 이 고려 소교는 누구 중심의 노래다 나왔지? 평민 주도의 노래라고 하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있으면 되겠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고려 소교에 대한 걸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경기체가와 또 다음 시간에 초점이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조야, 시조. 시조를 잘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시조에 대해서 좀 더 이해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쉬었다 합시다.